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월화수목토토일. 네, 만약 금요일에도 쉬면 이렇게 불러야 할까요? 최근 노동단체가 관련 논의기구를 구성하면서 주 4일 근무제가 다시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갖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불변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알게 되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란 거죠. 바로 이런 내용을 담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6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온 기상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시를 기해서 제주도 산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의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과 미리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리창 근처는 그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합니다. 이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고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온 기상특보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릴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정부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이 반독점 그 위반 문제가 굉장히 지금 미국 달구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이제 5년간 조사를 벌인 겁니다. 애플이 경쟁사들의 서비스가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애플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이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미국 법무부가 주장을 한 건데요.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 애플이 오늘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서비스 기술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불법적인 배타적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또 애플이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런 애플이 아닌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기 어렵게 만들었다. 네.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아이폰은 이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를 했고 이를 통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이런 것도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네. 애플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반독점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추가로 보도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만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이 디지털 시장법이 뭐냐면은 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려고 일정한 규모의 이런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서 특별 규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빅테크 갑질을 방지하겠다 이런 법입니다. 그렇군요. 이것 외에도 앞서 유럽연합이 이제 애플이 아이폰에서 경쟁사들이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반독점이라고 보고
이 애플한테 18억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 계획까지 보도가 되면서 네. 지금 이것도 만약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애플은 법에 따라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애플은 그럼 어떤 입장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번 그 법무부 지소권에 대해서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소식이 지금 애플한테는 악재잖아요. 애플 주가 전일 대비 4.09% 급락한 171.05달러로 거래를 마쳤고요. 시가총액이 약 1,150억 달러, 15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한 122.21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서 3개월 연속 상승세인데요. 특히 농림수산품이 1월보다 0.8% 올랐습니다. 네. 축산물은 좀 내렸어요. 근데 이제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2.6%, 2.1% 이렇게 올랐고요. 특히 지금 감귤값이 전월 대비 31.9%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작황 부진이라든지 뭐 출하량 감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과도 지금 문제잖아요. 1년 전보다 가격이 121.9%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배추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뭐 26.3%, 우럭도 57.9% 이렇게 오름폭이 컸습니다. 네. 자, 고물가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물가관계 차관회의가 오늘 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 납품 단가 지원 품목을 이제 13개에서 21개로 이렇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 포도, 키위, 당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이렇게 8개 품목이 추가가 되고요. 네. 지원 단가도 최대 2배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1kg당 한 2,000원 지원했다면 이제는 4,000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농산물에 대한 정부 할인 지원율이 이제 20%에서 30%로 또 한시 상향되고요. 네. 유통업계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은 최대 한 40에서 50%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 수급 동향을 일일이 점검하고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내신 뉴스에서 정부가 농산물 납품 단가 또 우리가 할인 행사 등 지원해서 이번 달에 소비자 가격이 조금보다는 전달보다는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워낙 오름폭이 컸던 것에 비해서 내림폭이 좀 미미해서 네. 빨리 좀 가격 안정이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과 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시금치라든지 딸기 이런 것들 소비자 가격은 그래도 한 10% 이상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류 양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식 어류 생산량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청 발표인데요.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 7만 9,700톤이 생산이 됐는데 1년 전보다도 12.5% 내려간 상태입니다. 생산량 감소폭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는데요. 지금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또 7만 톤대로 내려온 겁니다. 네. 통계청은 그 양식 비중이 높은 어종인 이 광어 그리고 우럭 이런 것들이 지금 고수온 피해 때문에 폐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또 화로 소비 부진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한 탓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해 보면 이제 뭐 일본 뭐 오염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비가 좀 줄었던 영향도 있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 어류 양식 생산량도 이에 따라서 같이 좀 줄어든 그 모양새입니다. 네. 자,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바로 관련 협약이 근처에 있는 이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는데요. 네.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이렇게 세 기관 수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겠다, 뭐 협업하겠다 이런 건데요. 사실 외교부를 경제부처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부처만큼 노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네. 조태열 장관이 이달 초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외교부도 경제부처라는 점을 각인시키겠다 이렇게 각인했다는 건데요. 외교부에 향했던 선입견을 깨고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대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이런 건의를 했는데요. 주요국 대사관 안에 중소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또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뭐 제휴 공간에 외국 인력 비자 발급 패스트트랙 운영 이런 현안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네. 근데 통상 기능은
외교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맞습니다. 있는 거 예. 아닌가요? 그러면 외교부는 보통 경제보다는 이제 외교 안보에 중점을 두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협약이 맺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이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내일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좀 수출 전선에 좀 도와주자 뭐 이런 취지고요. 지금 어쨌든 산업을 막론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수출이 잘 돼야 생존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어쨌든 인구 절벽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수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수출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한다. 네. 이런 게 취지고요. 사실 이제 외교부가 경제산업 저도 좀 의아했는데 지금 중기부 장관이 어쨌든 외교부 차관 출신의 외교관 출신이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각 대사관 이제 우리가 재외공관이라고 하잖아요. 재외공관장 인사평가를 할 때 그 평가 항목 안에 경제 외교라는 분야가 있대요. 근데 사실 평소에는 그걸 할 그 이유가 잘 없고 네. 잘 평소에 잘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중기부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런 장을 마련해 주면 외교부라든지 뭐 재외공관도 이런 어떻게든 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럼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네, 재외공관의 문턱이 그동안 너무 높았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는데요. 수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그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너무 좀 대사관에 너무 높게만 봐서 잘 문을 두드리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일단 문턱을 많이 낮추겠다 이런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대사관에 이제 상무관 같은 담당자를 확실히 마련하는 건데 상무관이라는 건 이제 보통 산업통상자원부 그 공무원이 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하나의 외청이었던 중기청이 이제 부처가 된 지 벌써 한 7년이 됐는데 그런 만큼 중기부의 이런 담당관이 현재 나가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건 또 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인력을 더 늘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외교부에서 어쨌든 현지 외교관 중에서 어떤 담당 인력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더 탄력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3월 27일 수요일에는 안소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주 4일제에 대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네,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주 4일제 개념과 또 노동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 4일제 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많은 네. 분들이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4일제가 단순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부터 쫙 쉬자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금요일에 논다는 아니고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를 지정해서 추가적으로 쉬는 형태입니다. 네. 아예 뭐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말도 나오는데 현재로서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을 보면 하루 한두 시간씩 더 일을 하는 방식으로 주 4일 출근은 하지만 주 5일제에 해당하는 총 근무 시간을 맞추는 그런 방법인데 마치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시간표 짜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점은 맞추지만 우리가 수업을 주 4일로 몰거나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 3일로도 맞추고 그런 네. 경우가 있죠. 네. 네, 현재 일부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표준 근로일수와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방향을 원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네,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임금이 줄어도 좋다.
충분히 쉬면서 일하는 삶을 원한다.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 4일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열심히 살아도 이 전염병이 걸리면 이게 정말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지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지 보다는 그래 지금 열심히 즐겨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노동계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 4일제가 잘 안 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쟁점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일단 주 4일제 얘기를 하면서 유럽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히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근거를 대기에는 그래서 유럽이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만 생각하더라도 대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같은 어떤 영소 사업자 같이 내가 직원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주 4일제에 대한 고민들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일단 생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노동 강도를 높이는 걸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사실은 내가 근무한 시간으로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아니라 사실 생산성의 대가가 급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규모에 따라서 월급이 다른 거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주 4일을 근무해도 5일 근무한 만큼 생산성을 추월해야 이게 가능한 것인데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당장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5일을 일하다가 4일만 일하면 급여가 줄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당 근로시간을 늘려서 절대적인 평균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월급 덜 받아도 상관없다. 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급여가 줄어드는 조건이었어요. 의료증원 확대 문제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근로자의 노력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큰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에서 그럼 주 4일제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 나라들 다 말씀드리면 프랑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문화나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당장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 그 노동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긴 편인가요?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줄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OECD 평균보다 연간 근로 시간이 155시간 정도 많아요. 202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5개 국가뿐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시간으로만 근데 보면 안 된다면서요, 또. 맞아요. 이게 통계 함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아서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집계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OECD 통계는 모든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 그러니까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가 너무 많냐 적냐에 따라서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영업자 효과, 이 통계 함정 이걸 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긴 걸로는 OECD 3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통계상으로는 맞긴 합니다. 네. 자영업자 효과를 걷어내도 네. OECD 30개국 평균보다는 연간 181시간 정도, 181시간 정도 더 일을 해서 장시간 근로 국가 3위이기는 합니다. 네. 정도만 덜해졌을 뿐 오래 일하는 나라 타이틀은 여전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당 노동 시간이 미국, 영국, 독일들과 비교해도 긴데다가 근로시간당 GDP는 떨어져서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하니까 마치 한 단위 시간당 생산성이 떨어진다. 마치 우리나라 근로자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해석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요. 네, 그런 네. 거는 아니죠. 예. 그럼 우리나라는 왜 오래 일하는 거예요? 노동 시간하고 생산성과 관련해서 좀 관련된 어떤 그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이코노미스트지가요. 작년 말쯤에 기사를 하나 냈는데 네. 이 기사의 주제는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어딜까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우리가 친구들끼리 누가 더 부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예. 새벽까지 일하지만 연봉이 엄청 높은 친구가 부자일까? 아니면 시골에 살면서도 비슷하게 벌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친구가 부자일까? 아니면 좀 탱자탱자 노는 날이 많은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게 사는 친구가 부자일까? 명목 소득은 적어도 네, 굉장히 다양한 잣대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어느 나라가 부자냐라는 비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코노미스트가 이 몇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순위를 매겼어요. 비교 기준으로 가장 흔한 게 사실 우리가 1인당 GDP 생각하죠. 근데 이걸로만 순위를 매기자니까 국민소득은 높은데 물가도 높아서 별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많다는 말이죠.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다른 기준, 물가를 감안한 소득으로 비교를 또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월급을 달러로 환산해서 그냥 비교하지 말고 그 월급으로 햄버거를 몇 개 사 먹을 수 있느냐. 그걸로 따지면 햄버거가 저렴한 나라에서는 월급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햄버거가 많아지니까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가를 감안한 뭐 1인당 GDP라고 해서 PPP라고 했는데 이걸로도 비교를 했고. 그리고 하나 더. 1인당 소득이 사실 높으면 뭐래요? 하루에 15시간 일하고 3만 불인 나라하고. 햄버거 차라리 좀 덜 먹죠. 하루에 5시간만 일하고 3만 불인 나라하고. 이렇게 놓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잘 사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적게 일하고 똑같이 버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그래서 1인당 노동시간을 감안한 소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 감안한 소득, 네. 노동시간 감안한 소득,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요걸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순위에 등장을 하긴 해요. 근데 주연은 아닌데 거의 주연급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GDP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말고 나라별로 이렇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등장한다는 건 어떤 대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게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 나라들별로 보면 미국은 사실 세계 GDP로 보면 세계 1등인데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7위예요. 근데 물가를 감안한 소득은 또 세계 8위였어요. 근데 노동시장 감안한 1인당 국민소득은 또 세계 11위로 하락을 합니다. 그럼 미국이 제일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인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요. 중국은 전체 GDP는 세계 2위인데 1인당 소득은 65위. 그런데 물가를 감안하면 1인당 소득이 조금 올라가요. 그런데 다시 근로시간에 감안한 국민소득으로는 다시 한 13,000불대로 떨어지면서 세계 96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중국은 물가는 좀 싼 편이기는 한데 일은 정말 많이 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국은 1인당 소득은 국민소득이 32,000불로 세계 31위인데 물가 감안한 1인당 소득은 확 올라서 5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세계 30위가 돼요. 그러니까 물가 감안한 소득이 무려 5만 불인데도 세계 순위는 31위에서 30위 별로 비슷하잖아요.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것 같지만 그래서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면 조금 싸네 하는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보통 수준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노동시간 감안한 거는요? 노동시간을 감안한 소득을 보면 다시 또 3만 불대로 떨어져가지고 세계 순위 47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네. 뜻이 됩니다. 결국 노동시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높은 거는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른 나라들 일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경제가 유지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코노미스트의 기준대로 생각해 보면 그냥 1인당 소득보다 물가 감안한 1인당 소득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순위가 더 올라가면 그 나라에서는 생활비가 좀 적게 든다는 거니까 좋은 거고 1인당 노동 시간을 감안한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순위가 더 올라가면 일을 적게 한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그런 근로 시간을 감안하면 성적이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이 꼽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해온 세 가지 기준으로 얘기한 게 사실 비교 기준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해서 햄버거를 몇 개 사 먹을 수 있냐를 따지는 게 현실적이기는 한데 네. 뭐 다른 나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나라는 햄버거가 엄청 크고 맛있고 식사처럼 그죠. 한 끼 식사가 충분할 정도. 그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이게 햄버거냐 싶을 정도로 정말 빈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상품의 네. 품질 비교를 안 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표를 사고 들어가면 메이저리그가 펼쳐지고 네. 영국은 프리미어리그인데 네. 중국은 표를 사서 들어가면 야 이걸 어떻게 입장권만 가격을 비교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네,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을 그냥 그 해에 다 쓰는 나라도 있고 반은 저축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네. 중국이 저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2만 불인데 다 쓰는 나라와 1만 불을 저축하고 1만 불만 쓰는 나라가 똑같이 잘 사는 나라로 볼 수 있느냐 네. 하면 저축 안 하는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거든요. 이런 분석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이런 변수를 감안해도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대한 결론이 좀 인상적인데 네. 하나는 유럽에 아주 문제인 나라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노동 시간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나라들이구나. 네. 뭐 시간당 생산성은 좀 높다. 높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론 하나. 그리고 이제 한국이 등장하죠. 한국은 꽤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네. 야 이거 순전히 노동 시간 그러니까 야근으로 다 때우는 나라였구나. 야근이라고 명시한 건 아니죠. 야근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코노미스트 기준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야근으로 버틴다, 네. 시간으로 버틴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작년쯤에 그 외신에서 네. 생산성 놓고 봤을 때 미국보다 서유럽에서 더 빠르게 노동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기사가 있기는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유럽은 미국보다 뭐 1인당 성장은 GDP 성장은 느리지만 일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그런 거지. 뭐 시간으로 비교해서 같이 가정해서 계산하면 유럽과 미국은 거의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걸로 나온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 분석에 한국이 또 등장을 하는데 네. 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을 감안한 순간 국민소득이 추락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주 4일제 비롯해서 노동시간 관련 논의를 할 때 이제 그 소득이라든가 뭐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임금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 주 4일제를 도입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풍경이 새롭게 펼쳐질 건지 그 생각도 잠깐 좀 해본다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일단은 좀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 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인구 구조의 변화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대기업은 일자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는 인구 절벽으로 일할 사람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와 동시에 머지않은 미래에는 또 AI로 인해서 인간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회사 내에서 내가 할 일을 AI가 대신해 주잖아요. 그럼 특히 사무직에 있어서는 굳이 하루 8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급여를 주는 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임금을 줄여야 하는데 네. 그러려면 근무 시간, 근무일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테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 5일제 시행할 당시를 좀 되돌이켜 보면 굉장히 기업들의 저항이 컸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주일 4일제가 사실 아주 오래 전에도 나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얼마 전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주일 4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될지
될지 이런 거를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해보고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도입 검토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딱 정착돼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 4일제를 도입하려고 한 게 번갈아 가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뭐 이혼한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근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 4일제가 되면 학교라고 주 4일제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겠죠. 선생님들도 급식 아주머니들도 근로자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주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나는 건 좋은데 소비할 여력이 있어야 그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죠. 그런 문제들이 좀 고민스러워지죠. 혹시 저출생 문제 이런 거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서 좀 얘기를 드리면 비단 한 가지 요소로만 생각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4일제만 가지고 그 결과를 예단하는 거는 좀 섣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근무 일수라든가 시간의 어떤 절대적이나 어떤 기준이라든가 결론은 지금 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사업장마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때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사회적 합의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단계로 이 논의를 거쳐야 될지 그 말씀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단축의 추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장 이게 법제화되더라도 뭐 일단 정년 연장의 문제도 있고요, 국민연금도 이런 정비가 돼야 되고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밑바닥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단시간에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전에 지금 이제 기업들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차제, 출퇴근제라든가 유연근무제 이런 거를 좀 확대해 나가면서 반응을 봐가면서 그렇죠. 조율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한번 해봤을 때 좋으면 계속한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했는데 안 좋아서 그만뒀을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떨지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3년 만에 신작을 냈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1000년 후에도 유효할 인간 행동 양식에 대한 역사와 일화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그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 저자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융 투자 분야에서는 가장 매혹적인 스토리셀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매혹적인? 예, 스토리셀러. 예. 그러니까 뭐 그 최근에 몇 년 이래 출간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책 중에서 저는 뭐 특히 입문하거나 투자에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좀 입문하셨는데 조금 더 관점을 잡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사실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책은 워렌 버핏 책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 책이 아니라 그 오늘 소개할 모건 하우젤이 쓴 돈의 심리학과 그 닉 매기올리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계속 사라. 시황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살아. 꾸준히 살아. 네, 꾸준히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왜 이 두 저자들을 좋아하냐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버핏 같은 사람은 우리가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책을 읽는다고 그래갖고 내가 물리학을 아인슈타인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버핏 책을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읽고 나면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버핏의 그런 생각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경험, 학습, 뭐 시행착오 이런 것이 응축되어 있는데 요거는 안 보이고 네. 결과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뭐 기본 마인드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투자의 관점을 잡는 데는 이 돈의 심리학과 저스트 킵 바잉을 추천해 드리고 이번에 나온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냐면 과연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근데 보통 이제 프레임에 관한 책들은 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데 모건 하우젤 같은 경우는 금융 저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금융 투자 쪽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콘텐츠는 힘이 세다, 스토리는 힘이 세다, 통계보다도 더 힘이 세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온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유발 히라리 뭐 사피엔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솔직히 저는 네.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워낙 유명한. 근데 이 책에서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인류학자들이 보게 되면 그 책 내용 중에 틀린 것이 많다. 인류학자들이 보기에.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 인류학자들이 보기엔 그런데 이 책이 왜 대단한 거냐면 인류학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알진 책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 네. 저 다음에 우리가 그 심리학 분야의 말콤 글래디어의 그 아웃라이어라고 네, 네.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국내의 저자. 이 사람도 저널리스트거든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2006년도 5월 달에 그 미국 심리학회 연차 학술 대회에서 심리학자가 아닌 저널리스트를 기조연설을 시켰어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심리학회. 네,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쵸. 데서. 우리가 뭐 경제학회 같은 거 한다고 하는데 경제 기자를 모두 연설시키지 않거든요. 그 심리학회에서 이제 기자를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아웃라이어나 이런 책들은 다 아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네.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알렸다. 우리는 못 알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건 하우젤도 뭐냐면은 네. 투자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널리 알리는 능력이 뛰어난 저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 해서 이 한 챕터입니다. 이 책이 네. 한 2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토리가 힘이 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옳은 답을 갖고 있다면. 네. 당신이 틀린 답을 갖고 있지만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어머나. 네. 세 번째. 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이건 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네. 그런데 예. 옳은 답을 갖고 있지만 옳은 답을 갖는 것보다 틀린 답을 갖고 있지만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많이 와닿네요. 예, 더 와닿죠. 요즘 세태 보시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이 책이 23개의 꼭지로 되어 있는데 네. 한 꼭지의 내용입니다. 네. 예.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란 부제가 붙어 있는 불변의 법칙. 예. 영어 원제가 same as ever. 에버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자,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어떤 건가? 예.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던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을 썼을까요? 맞습니다. 저자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변하는 것이다.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네. 또 새롭고 놀랍고 흥미로운 것들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앞으로 일어날 흥미로운 일들을 인간들은 얼마나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정말 화제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화제인데 20년 전에 엔비디아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뭐 거의 없었겠죠. 그리고 초창기에 네. 그 엔비디아가 게임용 GPU를 만들었을 때 네. 지금처럼 이 게임용 GPU가 네. 과연 그 AI까지 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네. 처음에는 사실 엔비디아는 게임 매니아들이만 알던 회사예요. 네.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회사가 된 거잖아요. 네. 누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을 계획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애쓰지 말고 네. 변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춰라. 네. 그러면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업자의 제프 베이조스의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 제프 베이조스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답니다. 그럼 뭐라고 답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프 베이조스의 대답은 뭘 것 같으세요? 여기 이제 오늘 이 책 제목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내가 많이 받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는 난 질문을 받는 적이 없다. 근데 네. 내가 생각하기에 제프 베이조스 얘기죠.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게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뭐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프 베이조스가 딴 책에서 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고객을 만족시키는 회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살아남을 것이다. 네. 이런 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네. 얘기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아마존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고객 지향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 회사가 물론 실제로 뭐 만족하는 문제 다른 문제지만 경영 철학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서 간이 강조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행동 방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인간의 행동, 주가가 올랐을 때 인간의 행동은 200년 전이든 3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그 마지막에 얘기한 게 자기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냈을 때 네. 자기가 훨씬 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인간의 본성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변하지 않는 인간들의 살아가는 세상사. 네. 지금 네. 말은 막연하긴 한데 뭐 세상의 어떤 흐름 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 자체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저자가 23개를 뽑아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뭐 어떤 투자책이다 아니면 경제책이다 뭐 금융책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그 금융과 투자를 이해하고 있는 저자가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나 프레임을 그 독자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23가지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내용이 이 책 읽으시면서 와닿았던가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중에 어떤 것을 가져야만 우리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낙관주의, 비관주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투자에 더 잘할 수 있을까? 돈 버는 데 유리할까? 이 책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은 그거죠. 낙관주의, 비관주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즉 생존에 또 그리고 투자에 더 유리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드는 사회가 그 유명한 짐 스톡데일 그 이제 미국 역사상 현대 역사상 전쟁 포로 중에 최고위 장교 출신 전쟁 포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 유명한 말도 있는데 네. 이 사람 이름 갖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경영학책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네. 이 사람이 이제 65년도부터 73년도까지 8년간 베트남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좀 고문도 좀 많이 당했고 박해도 많이 당해서 이 사람이 고문 때문에 자기가 군사 정보를 실토할까 봐 자살을 시도했던 일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석방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당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암울했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별로 암울하지 않았다. 암울하지 않았다. 네, 괜찮았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네. 두 번째 또 질문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희망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견딜만 했는데 그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네. 낙관주의자들이다. 본인도 낙관했던 거 그쵸?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낙관주의자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 크리스마스에 나는 이번엔 석방 나갈 것 같아. 나 그런 꿈을 꿨어. 네. 그런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거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내가 나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완전 무너집니다. 죽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나치 유대인에도 이런 대목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런 또 일화가 있었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스톡데일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다 가졌던 거예요. 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당장 나갈 수 없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둘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저자가 지적하기에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서로 대체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에 있는 거예요. 양극단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를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 흑백 논리를 가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저자가 또 재밌게 표현하는데 투자와 재무 전략에 적용하면 이 스톡데이 패러독스는 뭐냐? 최고의 재정, 뭐 재무 전략은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는 것이다. 말은 쉬운데 쉽진 않죠. 예,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던가요? 이제 장기 투자 얘기인데요. 장기 투자. 사람들이 그러죠. 장기 투자해야 돼. 좋아.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돈 벌어. 그리고 주가 그래프를 봐. 장기적으로 항상 우상향을 했어. 쉽거든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 앞부분에서 장기 전략으로 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정상을 가리키면서 저기 올라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멋진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시작된다. 이게 뭐냐면 장기 목표나 장기 투자는 내가 직관적으로는 자신하기 쉽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뭐냐면 그걸 견디기 위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 명확해 보이지만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장기 목표나 장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 끝없이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투자로 장기간 돈을 벌 것 같지만 이 중간중간에 폭락하고 변화하고 갑자기 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고 터졌을 때 나는 그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왔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견디지 않거든요. 그래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워렌 버핏이 주주서한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주주서한 제가 오늘 읽었는데 오전에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 버크셔 대회는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대비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맞습니다. 대비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장기적인 목표에서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삶에서 생존에도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생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내가 대비하는 전략이 훨씬 더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나와 있던가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나는 다시 금융위기가 오면 그때 내가 반드시 올인을 할 거야. 전 집을 파산하더라도 나한테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 이번에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그거 아니고 또 집값이 다음번에 폭락하면 반드시 살 거야. 이런 분들도 많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가슴이 맞습니다. 떨려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 책의 한 챕터가 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단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가격이 빠졌다 올랐던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폭락 상황이 오면 내가 주변에서 사는 방식이나 경험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자도 많아지고 나도 월급이 줄어들고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할지도 모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 가격만 보고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쪼그라들죠. 내 경험도 바뀐다는 거예요. 경험 자체. 내 환경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가격만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도 어려워지고 그렇잖아요.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가격만 보고 할 수 있을 후견지명과 같은 사고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후견지명. 후견지명이죠. 전형적인. 선견지명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은 굉장히 재미난데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와닿아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망할 때는 한 방에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뭐 삶을 바꾸겠다고 뭐 하루하루 열심히 변화하려면 어려워요. 돈도요. 조금씩 벌어서 모으고 투자해 나가는 건 어려운데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일으키면 한 번에 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미난 예를 드는데 리만 브라더스 우리가 금융위기 때 망한 리만 브라더스가 158년의 역사를 있었다. 158년 동안 최고의 금융회사였는데 망하는 데는 단 1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비극은 순식간이라고 기적은 오래 걸리기 우리가 기적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라는 거 자체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 불변의 법칙, 모건 하우절의 책 오늘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